비토리아에서 퀘벡까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중대한 변화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종종 부당하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군사적으로 미국의 의존에 보호를 받으면서 이상한 형태의 평화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로 여겨졌던 캐나다가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 제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재무장하고 재건하며 나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점점 다가오고 있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싸울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군사적 시대가 열렸고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7월 6일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의 수십 명의 다른 정상들과 만나 푸틴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나토가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 위험하고 분열된 세계에서 캐나다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며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총리는 이렇게 선언한 뒤 캐나다 군대가 항상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던 수십 년간의 외교정책 결정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국방 및 외교 정책을 형성해온 가정들이 뒤집혔습니다. 역사가 무섭게 되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섬뜩할 정도로 사실입니다. 토티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0년 만에 냉전 시대의 공포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두려운 것은 그가 곧 침략을 유럽, 어쩌면 전 세계를 휩쓰는 전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카니가 발표한 캐나다 정책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십 년간 캐나다가 나토의 약한 고리로 여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매체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오랜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의 2%라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도 캐나다는 GDP의 1.37%만을 국방에 지출했고 2006년 나토 목표가 설정된 이후로 줄곧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상황이 달라졌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니의 선언은 늘 군사 강국이 될 잠재력이 있던 나라의 허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며 캐나다가 더 이상 안주하거나 나토 내 위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가올 어떤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잠재적 적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카니는 푸틴에게 캐나다가 깨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는 FCI 인터내셔널이 3단계로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재건, 재무장, 그리고 의존도 감소입니다. 캐나다가 국방산업 전략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통해 군 현대화를 위해 810억 달러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표 속에서 카니는 과거의 규칙 기반 질서가 사라지고 있으며 캐나다는 앞으로 닥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는 국방투자청 DIA를 신설해 새로운 전략을 감독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캐나다가 나토의 핵심 회원국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도록 5가지 핵심 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축들은 AFCR가 언급한 3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무기의 국내 생산을 우선시하며 군사 혁신에 투자하고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캐나다의 방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지만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 측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나 다른 적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군사력이 되기 위해서는 캐나다가 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집부터 시작해 캐나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캐나다 국민들이 카니의 강한 군대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캐나다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캐나다 육군 입대자가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까지 지난 1년 동안 캐나다는 군인들에게 20%의 임금 인상과 더 나은 사회 서비스, 군인주택을 약속하면서 입대자 수가 13% 증가했습니다. 캐나다는 예전에도 군사력이 약하진 않았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매년 평가하는 145개국 중 캐나다를 28번째로 강력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63,500명의 현역 군인은 항상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력만 보면 이는 충분히 큰 군대가 아니며 특히 미국과 비교할 때 그렇고 캐나다인도 이를 빠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제 63%의 캐나다인들, 이 자국이 현재보다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곧 다루게 될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BBC는 캐나다 군대에서 떠나는 군인 비율이 줄고 동시에 모집률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캐나다 변화의 재건 측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 강화를 위해선 국민 의지가 우선입니다. 캐나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캐나다는 지금 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부터 2035년까지 향후 지출 계획을 설명하는 58페이지 분량의 전략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조달에 1,800억 달러, 그리고 국가 방위 인프라에 2,9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캐나다가 승산을 가지려면 필요한 무기와 방어시설을 실제로 건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로미덴 프레스는 캐나다가 러시아 등 국가의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에 대응해 새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의 우크라이나 주재 퇴임 대사인 나탈리아 스모츠에 따르면 캐나다는 파트너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의 분석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캐나다와 방위 파트너들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아카데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공격의 피해자들, 특히 러시아가 사용하는 해킹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술에 저항할 능력이 없는 조직과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기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모두 재건의 필수 기초 작업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건설뿐 아니라 자신들을 위협하려는 강대 세력에게 존중받기 위해 모든 군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즉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인력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모두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큰 러시아 군대에 맞서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푸틴과 캐나다의 다른 적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다량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새로운 국방 접근 방식에서 재무장 측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역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저희의 1일 영상을 더 받아보세요.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캐나다는 수년간 다른 나토 회원국보다 국방비 지출이 낮았고 2026년에 오랜만에 나토 지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더 많은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캐나다의 2025년 국방 예산은 2030년까지 자국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60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GDP의 5% 지출이라는 나토의 새 목표 달성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국방에 GDP의 3.5%를 지출하고 앞서 언급한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한 국방 및 안보 관련 투자에 추가로 1.5%를 지출함으로써 달성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국방 지출 계획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캐나다 재무장관 프랑스와 필리프 샹파뉴는 캐나다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샹파뉴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캐나다가 재무장 계획에서 어디에 돈을 쓸지에 대한 여러 징후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유럽 방위 계획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캐나다는 유럽연합의 유럽 안보 행동 세이프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710억 달러 규모의 그 프로그램은 폴리티코에 따르면 무기 대출 계획으로 캐나다는 공동 자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캐나다 기업들은 세이프 프로그램화 사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그램은 기존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와 캐나다 내부 방위산업부문 개발 등 캐나다의 새로운 국방 계획의 여러 핵심 요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새로운 무기 구매에 과감히 지출했습니다. 주요 뉴스는 7월 6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날 캐나다가 독일에서 잠수함 12척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BBC는 이를 최대 규모 거래라 보도했습니다. 이 거래로 캐나다는 해군의 핵심 문제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기존 잠수함 4척 중 실제 운용 가능한 것은 한 척뿐입니다. 이 거래는 캐나다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합의된 이번 거래로 캐나다는 잠수함 공급업체로 TKMS를 선택했습니다. 그 회사는 비핵 잠수함 건조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캐나다는 최첨단 잠수함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캐나다가 수년 동안 해군이 부족한 잠수함으로 힘겹게 버티게 놔둔 끝에
이제라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성되면 이 12척의 잠수함 덕분에 캐나다는 언제든지 3척의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잠수함들은 정비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잠수함들은 해빙 아래에서도 작전 가능합니다. 북극에서 러시아와 충돌을 예상하는 국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캐나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 그리고 언제 잠수함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잠수함 12척은 저렴하지 않고 캐나다가 군대 재무장에 지출을 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들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6월 캐나다는 호주와 17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초수평선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 시스템은 북극 지역에서 자국 이익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스웨덴 왕실 가족이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캐나다가 스웨덴으로부터 그리펜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 소문은 우리가 언급했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캐나다가 2025년에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보류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3월에는 캐나다가 콜트와 3억 700만 달러 규모로 3만 개 신형 군용 소총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총들은 모두 캐나다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에는 3만 5천 정의 추가 구매 옵션이 포함되어 캐나다는 35년간 사용한 소총을 교체하게 됩니다. 오래된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들여오며 동시에 캐나다 국내 제조업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미국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6월에 26대의 하이마스 로켓 발사기를 26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탄약, 훈련, 지원, 예비 부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가 투자 약속을 실제로 이행 중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2026년은 캐나다가 나토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한 해로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잠수함, 전투기, 소총, 레이더, 그리고 로켓 발사기 모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캐나다가 새로운 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소식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의 3가지 R 중 마지막인 의존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내용과 관련됩니다. 캐나다는 가능한 한 미국과의 방위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캐나다는 하이마스 발사대를 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북미 국가의 외교 상황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캐나다에게 만약 필요하다면 미국이 항상 북쪽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견고해 보였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예상치 못하게 취약함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며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국경을 넘어오는 펜타닐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트럼프는 캐나다 합병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농담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이들을 걱정시켰습니다. 카니는 지정학적 단절을 언급했습니다. 지출이 증가했지만 캐나다는 펜타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엘브리지 콜비, 즉 펜타곤의 정책 담당 국방차관은 캐나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 나라가 국방 공약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런 발언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미 공동 방위에 이 포럼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재평가하기 위해 상설 합동방위위원회 참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설은 단순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륙안보자문위원회는 1940년부터 존재해왔으며 미국이 완전히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참여를 일시 중단한 것은 캐나다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또 다른 신호입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캐나다가 공격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오랫동안 미국과 이어온 협력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캐나다가 자신만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군사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굳이 그 질문이 필요할까요? 캐나다에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날지에 대한 논의가 언제 일어날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푸틴이 병력을 캐나다로 들이보낼 가능성은 오랫동안 낮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가올 어떤 전쟁이든 적어도 처음에는 유럽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푸틴의 표적이 된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나토 회원국입니다. 푸틴이 폴란드와 같은 나라를 침공하거나 발트 국가들 또는 북유럽 국가들의 영토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캐나다가 지원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아까 언급했던 북극 문제도 있습니다. 북쪽 항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캐나다 모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캐나다는 러시아의 영향에 맞서 자국을 지킬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라트비아의 리에슈어런스 작전의 일환으로 약 2,000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 병사들에 대한 공격은 캐나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러시아도 최근 몇 주 동안 캐나다를 강하게 비난해왔으며 이는 카니 측이 우려하는 지정학적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6월 10일 러시아는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와 드론 생산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전쟁광이라 비난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러시아의 위협은 어떤 나라가 푸틴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캐나다를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의 지도자가 예전 같으면 이런 협박 시도에 따라왔을 미국의 대응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는 거리가 먼 전쟁을 일삼는 국가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국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더욱 부추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협정 체결 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캐나다가 싸움에 대비하는 건 옳습니다. 러시아는 분쟁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네토 문제로 돌아가면 캐나다는 푸틴이 유럽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영향력 행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6월 말과 7월 초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들, 폴란드를 도발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러시아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드론 공격부터 지상 침공까지 큰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 크리스티안 프로이딩 등 나토 일부 인사들은 러시아가 그 이전이 아니라 이번 10년대 말쯤 나토 회원국 공격 준비를 마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토 제5조가 발동돼 캐나다는 침공당한 국가를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예전엔 캐나다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쟁에 대비해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준비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미약한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변모할 것이며 수십 년간 미국과 맺어온 특별한 관계가 있든 없든 캐나다는 이를 해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더 강한 캐나다는 더 강한 나토를 의미하며 이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어 언제나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토 소식에 대해 말하자면 동맹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할 만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미리터리 쇼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